네,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오늘 강좌는 생명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오늘 8월의 마지막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대단히 학술적 강의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현실적인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의 심각성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서를 중심해서 보면 우주와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위에서 바로 이 땅 위에 우주가 형성되고 인간이 탄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문해부흥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중세 시대는 신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서의 말씀대로 신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당시의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문해부흥 이후에 이런 신중심적인 그런 하나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적,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인간은 이제 이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 있듯이 인류 시조는 지금부터 6,500만 전에 이 원숭이와 같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시온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약 800만 전에 대해서는 결국 그 오스트라 핑크라는 그러니까 오스트라 피텐쿠스라예요. 오스트라 피텐쿠스라는 그런 그 존재가 출현하는데, 그 존재는 직립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다리가 짧고 원숭이 모양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피텐쿠스라는 그 말 자체가 남방 원숭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 원숭이와 비슷한 존재로서 인류가 이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가 이제 그 3번에 보면은 바로 호모 하빌리스. 이 호모 하빌리스는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입장입니다. 이 시대가 약 한 250만 년 전 인류의 현세로 봤을 때 이게, 그 다음에 그 200만 전에 호모 엘렉투스라는 이런 불을 가진 존재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약 200년 전 정도 될 때는 바로 이 불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약 한 5만 년 전에는 비로소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게 되죠.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호모란 건 좀 사람을 말한 것이고, 사피엔스는 지혜, 슬기, 슬기로운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성으로 좀 판단하고 뭐는 게 슬기롭게 이렇게 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생 인류가 시작이 됐다. 그것이 바로 50만 년 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네안데르인. 그러니까 네안데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독일에 네안데르라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동굴에서 화석이 발견되는데 그걸 네안데르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 네안데르인은 멸종이 됩니다.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후에 약 한 15만 년 전에는 프랑스의 그런 그 호모 사피엔스인데 그 이름을 크루마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프랑스 크루마뇽이라는 동굴에서 그 화석이 나온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네 번째 호모 뭐냐면 엘렉투스, 호모 엘렉투스에서부터 인류는 이제 그 출현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호모 엘렉투스가 뭐냐면 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호모 엘렉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180년에서 200만 년 전. 그러니까
200만 년 전에 이 아프리카에 인류가 탄생을 해서 그 인류가 점점 북방으로 올라오죠. 북방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 유럽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크루만융입니다. 프랑스의 크루만융 동굴에서 발견된 화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50만 전 그런 그 인류인데 이것이 이제 백인 계통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엘렉투스라는 그 호모 엘렉투스라는 그 인종이 아프리카에서 올라와서 한 분류는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또 동쪽으로 간 것이 북경인입니다. 북경인. 그리고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자바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인류는 아프리카에부터 시작돼서 이게 전 세계로 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 인류학자들이 견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인류의 시원은 어디냐? 하나님의 그 창조가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 원숭이 같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80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원숭이가 분류가 되고 그 대해서 여기에 좀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그런 하나의 존재가 나오게 됐다. 여기서부터 인류는 점점 이렇게 직립을 했고 그리고 도구와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오늘의 현생 인류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 그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에서부터 좀 그 학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찰스 다윈은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의사이고 할아버지가 자연학을 이제 공부하신 분인데 라마로스코의 용불용서를 믿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도 의사이고 크리스찬 가정이지만은 이 기독교에 대한 좀 불신이 있었던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가정의 환경 속에서 찰스 다윈은 그 아버지가 성공의 그 신부가 되기를 바라서 그런 공부를 원했지만은 찰스 다윈은 생물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1859년에 종이 기원을 쓰게 되고 그 12년 후에 인간이 유래라는 그런 책을 쓰므로 인간은 원숭이 같은 존재로부터 진화되어 오늘 현생 인류가 탄생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찰스 다윈이 이런 그 진화론을 뭐냐면 책을 쓰게 된 그런 하나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잠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세기에 바로 그 네덜란드인 네운 벤 후크가 이 현미경을 발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석으로 뭐냐면 이 좀 모든 것을 연구하다가 실제 그 미생물도 탐구할 수 있는 현미경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사물을 탐구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찰스 라이엘이 지질학의 원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질이 어떠냐? 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천변지에 의해서 이 지구가 좀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설이 있고 하나는 그 단계적인 하나의 그 지질의 연대를 통해서 오늘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 찰스 라이엘은 후자를 택하죠. 그러니까 현세의 지질이 변화하는 것처럼 과거도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지층을 보게 되면은 이 지구의 연대를 알 수 있고 지구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찰스 라이엘이 지질학 원리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그 지질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라마르크가 용불용소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멜서스가 인구론을 통해서 결국 그 영향을 받아서 찰스 다윈이 결국에 종이 기원을 쓰게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뭐냐면 어떤 그 좀 시대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이 이러한 하나의 배경 속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먼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란 게 뭐냐 이걸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길이라는 존재는 원래 물론 지금도 좀 초식동물이지만은 이 땅에 있는 풀을 뜯어 먹다가 더 신선하고 연한
그런 풀을 뜯기 위해서 나무 잎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 낮은 나무 가지에 있는 것은 다 뜯어먹고 높은 가지에 연한 잎이 있지만은 목이 잘라서 못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먹기 위해서 자꾸 목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용불용설이라는 게 뭐냐? 신체의 기관을 자주 쓰는 부분은 발달하고 쓰지 않은 부분은 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세대를 축적되면서 새로운 종으로 출현한다. 진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기린이라는 하나의 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땅에서 풀을 소나 말처럼 뜯어먹던 것이 나무 잎을 먹기 위해서 목을 키우다 보니까 오늘 이런 기린이 됐다 하는 그런 결론적 얘기가 돼요. 용불용설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우리 신체 가운데 자주 쓰는 기관은 바로 발달하고 쓰지 않은 부분은 퇴한다. 이런 그 용불용설의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멜서스의 좀 그 적자 생존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하는데 식량은 산술학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절대 부족하게 되죠. 자, 그런 부족하니까 어떤 점이 됩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적합한 자와 부적한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는 살아남게 되고 부적한 자는 결국 이제 좀 죽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적자 생존이라고 그렇게 사실은 그 적자 생존이라고 번역할 내용이 아니지만 이렇게 적자 생존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자의 생존. 이것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survival of the fittest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적자 생존이라는 하나의 이론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그 적자 생존이란 이론을 통해서 결국에 이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라는 하나의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찰스 다윈이 이러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관찰을 하셨고 그 관찰 결과를 이런 책으로 쓰게 되는데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찰스 다윈은 이런 그 현미경이나 또는 이 화석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생물의 진화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는 그러면 이 1831년 이렇게 그 비글로를 타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한 5년 동안. 그런데 이 비글로를 타고 세계 여행하면서 어디를 중심으로 이제 탐구를 하게 됐냐면 여기에 이제 세계 여행 코스입니다. 그분은 영국 분이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희망봉을 거쳐서 에콰도르 거쳐서 이렇게 태평양을 거쳐서 한 바퀴 돌았겠지요. 자, 그럼 에콰도르의 태평양 쪽으로 한 1000km 정도 있는 데가 뭐냐면 갈라파고스 군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인도죠. 이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새들을 바라보니까 즉 이 핀새의 모습을 보니까 그 좀 가까운 이 섬 곳곳에 이 핀새의 부리가 각각 다른 새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그 뭐 부리가 뽀족한 것은 곤충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씨앗을 먹는 그런 그 핀새고, 이것은 선인장을 먹는 핀새고, 과일을 먹는 핀새, 곤충을 먹는 이게 좀 부리가 다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찰스 다윈은 이 뭐냐면 그 환경, 그러니까 뭐냐면 이 풍토와 그리고 또한 그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그 자연 여건에 의해서 뭐냐면 이 종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코끼리 거북도 보통 거북과 다르고 바다 이고나도 좀 다르고 또 푸른 발부비도 좀 다르고 여기 보면 이 이구나가 보면 보통 이게 우리가 브라질 같은 데서 보는 것은 이런 모습이죠. 육지에 있는 모습은 바다에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종이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을 극복하는 그러한 종만이 살아남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찰수다인은 어떤 화석으로 보던 그런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사물을 통해서 그 진화하는 하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름으로 인해서 결국 이 찰수다인은 이제 그 종이 진화하는데 그 진화가 꼭 어떤 그 자연 환경의 여건에서만 진화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냐? 자연 선택이란, 즉 아까 말씀드린 적자생존이라는 이론을 터득하게 돼요. 그것은 적자 이론에서는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학적으로 불어나는데 식량은 산술적으로 불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자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도태된다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갈라파고스에 있는 군도의 핀새들은 어떠냐? 바로 그 적합한 존재들만 살아남아서 그것이 다시 서로 간에 그러면 교미를 통해 가지고 2세, 3세의 새로운 종을 탄생시켜 나간다. 그래서 무려 13종의 그런 그 핀새 종류가 그 갈라파고스 섬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뭐냐? 이 종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기린이 목을 이렇게 눌려서 그럼 엷은 잎을 따먹었습니다. 근데 다 목만 이렇게 길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목을 길류해도 길지 못한 놈들은 다 도태되고 결국 목에 긴 것만 기린으로 남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종이란 게 이런 종이 아니라 목이 짧은 것이었는데 결국 그 자연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긴 기린이 남게 됐다. 이것이 이제 좀 찰스다인의 그 진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생물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보다 자손을 많이 낳는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혹시 과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두었죠. 그 자녀들 가운데 뭐냐면 질병으로 상당수가 이제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자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생 인류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듯이 오늘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존 경쟁을 하면서 그 환경에 잘 적응되는 것만이, 즉 적자 생존자만이 살아남았다. 많은 후손을 남겼지만 그것이 오랜 세월 사이에 개체 변이가 누적되어서 새로운 생물이 됐다. 그것이 진화다. 이렇게 이제 진화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에 의한 기린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신종이 기린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자생존이라는 그 얘기를 놓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바다에 있는 치어들을 한번 봅시다. 바다에 있는 치어들이 뭐냐면 적자생존의 논리에 의해서 뭐냐면 부적합해서 이 치어들이 사라지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놈이나 없어지는 놈이나 거의 똑같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치어들은 누구의 먹잇감이에요? 물고기의 먹잇감이에요. 물고기의 먹잇감. 그러니까 물고기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잡혀서 먹은 것이지, 적자 생존의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 환경이 부적합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적합하면 스스로 없어져야 돼요.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먹이가 없으니까 그런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붙잡히는 것은 재수가 없었고 여기서 살아남은 것은 재수가 좋아서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꼭 적자 생존의 그런 이론만 가지고 대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바나 지역에 이런 호랑이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얼룩말이 지금 뭐냐면 적자 생존의 논리에 의해서 부적합해서 지금 사자의 밥이 되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야. 재수가 없어서 사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먹잇감이 됐다는 거야. 먹잇감이 됐다. 자, 그래서 이 적자 생존의 그런 원리가 모든 것이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찰스다인이 이 자연 선택론이 뭐냐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찰스다인이 종이 기원이나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써서 그것이 히트를 쳤긴 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인기는 끌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는 개체 변이의 획득 형질은 유연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형성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근육운동을 해서 아버지가 근육질이 됐어요. 그럼 자식이 그 근육질을 닮아서 그렇게 태어나느냐? 그건 아니다. 그것이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획득해진 그 형질은 그것은 유전의 요인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갈라파고스의 그 핀새들이 그런 부리가 조금은 좀 진화되거나 변화는 했지만 그것이 다른 종으로 변할 만큼의 그런 하나의 좀 유전적 요인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독일의 바이스만이라는 이 학자는 어떻게 했냐, 이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쥐들을 꼬리를 잘라봤어요. 꼬리를 잘라봤단 말이에요. 획득 정지는 개체 변이의 획득 정지는 유전이 안 된다는 그런 이론의 입장에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쥐 꼬리를 잘라보는데 수대에 걸쳐서 시험해 봤지만 그 쥐가 좀 꼬리가 짧아져야 되는데 그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2세 3세가 태어나는 것은 그 자르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 하는 하나의 이론이 성립됐기 때문에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그러면 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디브리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뭘 주장하냐면은 돌연변이를 주장해요. 돌연변이. 그러니까 오늘의 많은 이 생명체는 무생물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생명체의 어떤 아메바 같은 생명체로 탄생해서 그것이 진화돼서 오늘 인류까지 이렇게 탄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진화론 입장에서. 자, 그러면 그런 하나의 돌연변이, 즉 개체가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자연 선택이 아니라 돌연변이에 의해서 말하면 좀 개체 변이가 일어난다. 이런 하나의 주장을 좀 디브리스가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뭐냐면 좀 이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디브리스의 돌연변이가 나오면서 네오 다윈izm 진화론이 나오게 됐다. 네오 다윈izm이 나오게 됐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진화론은 결국에 이 칼 마르쿠스가 인용을 해서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유물론을 낳게 되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데 좀 이 진화론이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결국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 종이 기원이라는 진화론이 탄생했고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좀 힘을 입어서 마르쿠스는 유물론을 이제 좀 발표를 하고 공산혁명을 일으키게 됐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학설이는 진리가 아니고 학설이 결국 인류의 20세기에 공산주의가 출현해서 인류를 붓게 물드는 하나의 비극적인 역사를 만든 그 원인을 추가하면 이렇게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설이 얼마나 좀 위험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지식이 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거에는 진리로 표방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든가 모든 그 이론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이 마르쿠스는 자본론을 쓰면서 이렇게 자본론을 쓰면서 찰스 다윈 선생께 그분을 진심으로 숭배하는 칼 마르쿠스부터 이렇게 자본론 표제에다 써놓고 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칼 마르쿠스는 다윈이 그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인용했다. 그래서 자본론을 쓰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칼 마르쿠스는 찰스 다윈 선생을 숭배할 정도로 그 이론을 그러면 이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르쿠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을 영국에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시무시한 하나의 좀 선언이죠. 하나의 요괴가 유럽에 나타나고 있다.
공산주의란 요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세기의 이 공산주의 등장에 의해서 뭐냐면 전 세계를 붓게 물들었는데 그 공산주의 요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도 알았던가 봅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좀 펼쳤던 이 공산주의는 요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괴가 이제 출현하게 되고, 그것이 1910년 볼셰비키 혁명, 그리고 1921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결국에 이 땅 위에 이렇게 20세기는 적화로 붉게 물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모두가 다 그런 좀 진리가 아닌 그런 학설로 인해서 이런 공산주의 출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공산주의의 검은 책이라는 그 책자에서 보면은 되냐, 이 공산주의 출현을 위해서 소련에서는 2천만 명이 희생이 되었고,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을 중심해서 6,500만 명, 베트남에 100만 명, 그리고 북한에 200만 명, 또 아사자 300만 명 하면은 한 500만이죠. 캄보디아 또 200만 명, 동구 공산권이 100만, 아프리카 150만. 약 이렇게 하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희생된 숫자가 5천만 내지 6천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출현을 통해서 희생된 인류가 약 한 1억 2천만쯤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 그런 사상이고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그 이론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탄생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이런 공산주의 체속에서 수많은 인민이 혹독한 가난 속에 시달리고 있죠. 왜? 똑같은 한반도에서 어디는 풍요롭게 살고 어디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사느냐. 이것은 하나의 사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체제의 문제예요. 그런 이렇게 좀 잘못된 체제와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똑같은 좀 땅에서 남쪽은 풍요롭게 살고 북쪽은 이렇게 빈곤해서 시달려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모두가 이런 좀 사상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상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공산주의가 뭐 나쁘다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사악한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공산주의를 이 지구상에서 발본세운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화론의 기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진화론은 생명은 결국 어디냐, 어디서 왔느냐, 무생물에서 왔다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생물로 자연 발생했다.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간에 이 성서는 신의 창조에 의해서, 전지하고 전능한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설명하는 반면에 이 진화론은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탄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생명은 자연 발생했는데 그건 꼭 한 번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비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뭐냐면 그것이 무생물에서 생물로 자연 발생했다면 그것은 자주 일어나야 돼요. 왜? 그것이 진리라면은 그때는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근데 그들이 얘기는 딱 한 번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오늘 이 우주에 생명체가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나무 가지가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 무생물에서 여기 생명이 나와가지고 이런 나무 가지가 뻗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이 주장이고, 그다음 원생 동물에서 후생 동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낮은 단계에서 결국에 뭐냐면 높은 단계로 이렇게 진화되어 나간다.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척추 어류는 양서류, 그리고 또는 파충류, 또 조류, 포류 이렇게 해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렇게 진화되었다는 것이 진화의 기본적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왜 고래가 되느냐? 고래가 원래 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호랑이 같은 존재였다는 거야. 근데 이 호랑이가 산에서 먹이 사슬을 하는 것보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더 쉬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바닷가에서 헤엄치면서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이런 육상에 아까 뭐 용불용설이 있죠. 자주 쓰는 기관은 발전하고 안 쓰는 것은 퇴화한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자꾸 헤엄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육지에서 그런 그 좀 맹호가 그냥 바다에서 이렇게 쥐 모습으로 변하고 이렇게 점점 변해서 이 발이 다 짓누르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래가 됐다. 이것이 또 진화론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참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지만, 자,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화석이 있느냐? 화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석이 그 화석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비슷하니까 이렇게 화석으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진화론자들은 화석을 많이 중요시해요. 화석을.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을 봤을 때 바로 그런 호랑이 같은 맹수가 결국에 이 바다로 와서 헤엄치다 보니까 고래가 됐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자들이 증거라고 이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또 어디냐? 날개, 그럼 지느러미, 그럼 뭐 우리 인간의 팔뚝, 이런 것들은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의 생명체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진화되어 나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각 종류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생물에서 그것이 생물로 진화돼 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진화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의 생명체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상동기관이라는 것은 동일한 하나의 그 내용이 뭐냐면 자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진화되다 보니까 새는 날개가 되었고, 박쥐도 날개가 되었고, 고래는 지느러미가 되었고, 고양이는 발이 되었고,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팔목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파란 부분이 요 상동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똑같은 것이었는데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진화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날개로 되고, 어떤 부분은 지느러미로 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팔뚝으로 됐다. 그 말이야. 이게 진화론자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 또 뭐냐? 이것은 상사기관이 있습니다. 원래는 틀린 거다. 이게 원리는 서로가 달랐다. 이것은 앞다리였는데 앞다리가 용불용설 입장에서 별로 쓸모없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뭐냐? 날개다. 그래. 그래서 날개로 이렇게 됐다. 앞다리가 날개로 됐다. 그리고 이 피부 표질이 결국에 그것이 날개가 되어서 잠자리가 됐다. 그러니까 본래는 다른 것이지만은 이제 그 사용도에서는 동일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걸 상사기관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체를 중심해서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 흔적기관이 있습니다. 귀도 원래는 소나 말처럼 귀가 움직이는데 뭐냐면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귀 움직이는 근육이 이제 뭐냐면 퇴화돼 버렸다. 그러니까 귀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이런 거죠. 또 우리는 원래 꼬리뼈가 있어서 꼬리가 있었는데 꼬리가 쓸모없으니까 퇴화돼서 이런 밑골만 있다. 맹장도 필요 없으니까 지금 맹장이 이렇게 좀 다른 기관인데 맹장으로 됐다. 눈에 이런 순막도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이 안 쓰니까 그게 퇴화됐고 또 쓰는 것은 그것은 또 이제 진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그 어류, 파충류, 조류, 또 우리 인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 이게 점점 첫 단계로 올수록 또 같아요. 그러니까 어류의 그러면 그 좀 이 세포와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세포 분열 상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말이야. 배아 과정이 이렇게 좀 비슷합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생명에서 출발됐다. 진화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류에서 이게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인류가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숭이로 온 흰목걸이 말기 원숭이라든가 인간을 보면 이 DNA가 인간이 100이라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별 차이가 없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냐? 이런 존재에 의해서 진화되어서 조금 이런 동물보다는 DNA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DNA는 유전자죠.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런 생물은 유전 안모 체계를 처음 사용했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됐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한 생명체의 암호 체계를 가진 생명체가 그것이 진화되어서 이제 오늘 이 각종의 생명체가 됐으니 한 조상으로부터 출발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역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역으로 생각해.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성선을 보면은 각종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장인이 칼을 만든다. 그러면 그 장인이 만든 칼은 그러면 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도검이라든가 뭐 장검이라든가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데 쓰는 어떤 검이라든가 이걸 쓰면 한 사람이 만든 그 검의 그런 질이라든가 기술력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의 어떤 기술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칼은 물론 종류가 다르더라도 그 좀 질을 알 수가 있어요. 질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 어떤 생명체의 암호 체계를 가진 어떤 생명체로부터 이렇게 뭐냐면 진화됐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지전능한 한 분의 어떤 그 좀 솜씨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뭐냐면 성서의 말씀대로 각종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역설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걸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기는 없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비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인간의 좀 진화 과정을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좀 무생물에서 미생물로 이렇게 진화돼서 그 아메바가 이렇게 진화돼서 원생생물, 어류, 그리고 양서류, 파충류 또는 이제 뭐 조류, 포류, 뭐 원숭이, 인류가 이렇게 탄생하는 이런 과정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바로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탄생은 바로 신이 인간을 직접 창조해서 인간이라는 좀 종이 탄생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의 좀 무생물에서 진화해서 원생생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좀 인류가 탄생했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첫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열역학의 법칙입니다. 열역학의 법칙. 자,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단순 단계에서 복잡 단계로 스스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역학의 법칙에 보면은 제일 법칙이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이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은 에너지는 이 우주가 생성되면서 생기는 이후에 없어지지도 않고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우주가 생성되면서 있던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에 석유를 태워서 자동차가 달린다. 그러면 에너지가 사라져. 그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에 있는 총량은 변함이 없어요. 총량은. 근데 그 에너지가 이러면 이제 그 변동한다. 이동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댐에 있는 물이 에너지가 바로 이 좀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에너지는 변할 수는 있지만은 이 에너지가 다시 만들어지거나 그리고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 총량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예전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그 에너지는 일정하여 창조되거나 소멸되지가 않은데, 그럼 그 에너지는 형태는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아까 말씀은 그 물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러나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역학의 법칙, 제2법칙의 엔트로피 법칙, 이것은 뭐냐면 무질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은 항상 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떨어진다. 그렇잖아요. 더운 물은 시간 두면 점점 물이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든 물질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형태가 어떻게 되냐. 질서가 무질서하게 된다. 이것이 무질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변함이 없는 법칙과 동시에 그 에너지는 항상
무질서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요. 자, 이런 그 원리에 의해서 봤을 때 진화라는 것은 에볼루션, 이 진화라는 것은 물론 보다 질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류가 조류가 되고 조류가 포류가 되고 이렇게 자꾸 그 형태나 질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진화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아웃로딩, 이렇게 어떤 그 사물이 점점 스스로 이렇게 커질 수 있느냐 이게. 에너지 법칙을 보니까 에너지는 보존의 법칙이고 물질서의 법칙이니까 이렇게 될 수 없대. 스스로 자연의 질서가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류가 조류가 될 수 없고 조류가 포류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는 절대로 이것은 원리고 이건 법칙 아니야. 열역학의 법칙이니까. 이 열역학의 법칙을 보더라도 이 진화란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법칙이다. 그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웃로딩, 밖으로 돌아서 점점 질적으로 형태적으로 커질 수는 없다. 스스로 자연의 원리를 볼 때. 자, 그러면 이 생물어도 아까 말씀드렸지, 단순 단계란 말이야. 이 진화란 것은 단순 단계에서 복잡 단계라는 것이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가는 거니까 진화는 그렇게 간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자연계는 스스로 더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질서를 갖는 세계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이 에너지란 것은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전기를 안 꽂으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죠. 에너지를 투입해야만이 그러면 이 전기가 돌아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진화는 아웃로딩이 하면 이 엔트로피 법칙, 이 무질서의 법칙은 바로 이것은 인터닝이에요. 인터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질서니까.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높은 열에서 낮은 온도로 이게 내려오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어떠냐. 점점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아웃로딩에서 진화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절대로 진리인 진화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비판을 해보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디브리스의 돌연변이. 개체 변이는 돌연변이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 말이죠. 돌연변이로. 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유전자 정보가 후손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돌연변이는 그 결과 생물체 생존에 유리한 결국 자연 선택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돌연변이는 어떠냐? 수백만을 지나면서 생물체가 완전히 다른 종으로 진화됐다. 이 돌연변이로 말미암아. 이 돌연변이 원래는 그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생명으로 이제 돌연변이 일어났고, 그것이 닿고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결국에 어디냐? 이렇게 진화돼서 오늘의 인간까지 이렇게 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돌연변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DNA 유전자 정보가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레이저를 쏘아서 그 이제 초파리에 뭐냐면 그 유전자를 좀 흐트러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돌연변이를 시도해도 크기, 모양, 색깔은 변하지만 초파리가 다른 것으로는 변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색깔도 좀 변하고 이런 변화는 있지만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다른 종으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돌연변이가 결국에 뭐냐면 진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이제 그 갈라파고스의 그 핀새들이 뭐냐면 그 부리가 조금씩 달라진, 그걸 우리가 흔히 소진화라 그럽니다. 뭐 색깔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대진화, 그럼 종의 변화를 말합니다. 대진화란 것은 결국 뭐냐면 이 기린 같은 것이 원래는 없었는데 이런 좀 말이나 좀 소 같은 그런 종류였던 것이 목이 긴 기린이 됐다. 그것은 바로 이게 대진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대진화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연변이는 극히 드물게 뭐 10만 내지 100만 세대에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그 좀 완벽한 기계도 뭐는 움직이다 보면은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 유전자에 어떤 이상이 생길 수는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냐,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당시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는데 그 원폭을 맞은 사람들이 그냥 후손까지 지금 그 유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유익한 쪽으로 가서 오히려 더 그 원폭을 맞고 뭐 또 신장이 더 커지다든가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좀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은 유익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말이야.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저급한 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갈 수 있느냐, 이게야. 그 진화가 될 수 있냐. 자, 그래서 엑선이나 자외선 등으로 DNA 염기 배열을 변화주는 변이가 생기면 DNA는 이것을 정상으로 돌리켜 한 그런 수리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에 그 DNA가 이상이 생기면 바로 와서 그 자체적으로 그것을 수리하는 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정 장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돌연변이가 하나의 원리가 아니다. 이 진화의 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던 프란시스코 콜린이라는 사람이 랭거지 오브 갓, 신의 언어라는 그런 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그 내용 글을 쓴 그 서두를 보면 하나님의 언어, 자,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제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데 세계 6개국의 2,000명의 과학자가 10년을 꼬박 밤낮을 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고작 우리 몸을 창조할 때 쓰였던 책의 첫 페이지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 안에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는 31억 개의 글자로 된 복잡한 책의 정교하고도 완벽한 질서를 보았습니다. 생명의 복잡성이 지어 자아내는 경이로운 DNA 디테일적인 정확한 얼마나 명쾌한 것인가. 또 RNA를 단백질로 변형하는 리보솜에서 유충이 나비로 변하는 탈박검과 짝을 유인하는 공작의 기막힌 기타를 이루기까지 생명체의 모든 요소가 지닌 미적 요소력과 예술적 장엄함은 또 어떤가. 또 생명의 암호가 눈부시게 펼쳐지는 광경의 교양과 그리고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이 작은 1000년 후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기억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유전자 정보를 이해하는데 첫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2,000명의 과학자가 10년을 매달려서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어떤 정교하고 그리고 경험이 넘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질서 정연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진화를 부정해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체의 구조를 보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 우리의 그 오장육부의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신경계통, 그 다음 우리 인체의 그런 모습인데, 인체 해부학을 공부한 사람 누구나 인체가 신비하다는 것을 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DNA 유전자 정보가 10만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세포가 한 75조 개가 고도의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세포가 세포가 75조 개라고 그랬죠. 그럼 이 하나의 세포 속에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그 염색체 속에 뭐냐면 DNA가 2m짜리가 DNA가 있다는 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DNA는 유전자 정보 아니에요. 이 유전자 정보가 이 염색체에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염색체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그 속에 DNA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m씩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5조 개의 뭐냐면 그 세포를 전부 다 2m씩 환산해 보면 태양의 지구와 거리의 500화를 왕복하는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그 거리를 500회나 왕복할 수 있는 길이가 바로 세포 속에 하나 들어있는 2m의 유전자 정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정밀도,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뭐냐면 유전자가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의 그 신체에 이상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그리고 단순 단계에서 복잡 단계로 그렇게 진화되어 나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원자는 어떠냐? 이 세포에 200조의 원자가 집합돼요. 하나의 세포 속에 200조 정도의 원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정밀. 그래서 이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은 바로 한 생명체 유전자 정보를 파악한 겁니다. 뭐냐면 한 인간이나 어떤 생명체 하나의 유전자 정보를 거기에 이제 뭐냐면 완전히 탐지한 것을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생명체는 고유한 존재다. 뭐 어느 한 존재에서 진화돼서 뭐냐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연의 질서를 맞추며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체의 고귀함과 그리고 고유함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브리스의 돌연변이, 이건 연속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연속적이지도 않고 돌연하게 일어난 하나의 비약적인 것인데, 그것은 눈에 띄지도 않고 준비도 없고, 그리고 점차적이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러한 그 돌연변은 무방향적이고 무목적적이고, 그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낮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향성도 없고 목적성도 없고 또는 연속성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뭐냐면 이 무생물에서 생명체로 나오고 생명체에서 원생생물, 그리고 뭐 연체동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야.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인체의 그런 그 질서정연한 그런 하나의 신비스러운 인체의 모습을 보더라도 돌연변이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우연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바로 우리 어떤 생명체가 있기 전에 어떤 의지가 있었다. 그걸 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렇지만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또 살펴보면 태양계가 뭐냐면 1000억 개의 이 별이 있다 그러죠. 또 이 태양계 같은 것이 또 뭐 수천억 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야, 은하계 중심에서 태양에 뭐냐면 이 3만 광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별과 별의 거리를 이제 가는데 뭐냐면 그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라는 것은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는 거 아니에요, 1초에. 그런 속도로 뭐냐면 3만 광년이면 3만 광년을 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그러니까 이 우주는 광대무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렇게나 광대무변하다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빠른 속도로 가도 무슨 만 년을 가고 3만 년을 간다 그 말이야. 그래야 닿을 수 있는, 그냥 그 빛의 속도가 여기서 딱 비치면 3만 년 만에 저쪽에 가서 비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넓이가 뭐냐면 이 우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의 거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쭉 거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 형성된 이 우주. 그런데 여기서 어디냐? 그 좀 별들이 크나 적으나 반드시 자기 포지션을 가지고 공정과 자전을 한단 말이야. 수백 년 동안 말이야.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지금 정신이 아마 빙빙 돌 거예요. 지구가 이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냐면은 초당 1초에 447m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킬로로 따지고 뭐 시속으로 따지면 뭐 한 2, 3만 킬로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 공전 속도가 얼마냐면 킬로로 따지면 초당 바로 29.8킬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속으로 따지면 약 한 13만 킬로. 그러니까 총알이 한 30배의 속도로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 돌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현기증 안 납니까, 여러분? 현기증 날 텐데. 근데 너무 빨리 돌으니까 현기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서서히 돌아봐요. 그럼 현기증 나서 못 산다니까요. 왜 창조가 좀 미묘하죠. 그렇게. 그런 하나의 그 정밀도. 그럼 어떠냐? 그런 속도로 공전을 하는데 태양을 중심해서, 자,
근데 365일 242일 이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에 똑같습니다. 좀 주기가 그렇게 365.242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태양은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지구가 다 도는데 타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가까운 데는 빨리 돌고 태양에 가까운 데는 지구가 태양에 먼 데는 좀 느리게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만 도는 거 아니에요. 그 태양의 거리에 따라서 속도가 늦어지기도 하고 빨라지는. 그런데 1년 주기를 보게 되면 365.242일은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자, 이런 그 정밀도, 이런 고밀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진화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진화를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멘델은 그러니까 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먼저 발표를 했고 나중에 멘델의 법칙을 나중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멘델이 하는 말이 만약에 내 법칙을 찰스 다윈이 알았더라면 종의 기원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이 멘델의 법칙은 이미 학계가 인정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의 법칙입니다. 자, 이 멘델의 법칙을 보더라도 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분은 바로 오스트리아 수도원장이었고, 그래서 그 완두콩을 가지고 이분은 이제 번식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종은 이렇게 완두콩이 둥근과 좀 주름진 것이 있어요. 이것을 교배해 보면 반드시 1세대는 어떻게 나오냐? 둥글게 나와요. 반드시 둥글게 나옵니다. 이건 분명히 모든 완두콩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파란 눈의 사람과 까만 눈동자의 사람과 결혼하면 어디로 나오겠어요?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됐어요? 어떤 눈동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어느 것이 우성이고 열성이냐? 그건데 여기에 둥근 것이 우성이고 이것이 열성이기 때문에 우성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란 눈과 까만 눈동자는 까만 눈동자가 우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까만 눈동자가 나는데 우리 집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좀 미국의 섹시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애들은 전부 다 엄마는 이제 그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애들은 전부 다 까만 눈동자입니다. 그렇게 1세대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주름진 것이 없어지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반드시 그 모계에 있었던 유전 형질은 반드시 자식대에 나타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이것은 우열의 옛날은 법칙이라는데 지금 원리로 돼 있어, 원리. 이건 변함없는 원리다. 그러니까 지금 우열의 원리, 그 다음 분열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둥근 것은 3대1로 주름진 것이 작게 나와요. 분열의 법칙에서는. 그러니까 2세대에 가면 그렇게 나온다. 2세대에.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 세대에 있던 것이 나타나지 없던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열의 법칙에 의해서 뭐냐면 이 둥근 것이 3개 나오고 주름진 것이 하나 나와요. 3대1로 나타난다. 그럼 독립의 법칙이 있어요. 그 독립의 법칙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형질이나 형태의 이런 그 형질이 이렇게 교미가 될 때 그것이 서로가 간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독립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노란색의 둥근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색상도 이렇게 파란 거로 둥근 것이 나오고 주름진 것도 이렇게 노란 거로 주름진단 말이에요. 여기다 무슨 파란 것이 섞어 있고 여기다가 뭐냐면 노란 것이 섞어지고 그렇지 않다니요. 그 형태와 질의 그런 그 유전 인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잡종이 안 생긴다. 잡종이 안 생긴다. 잡종이. 그냥 목에 있었던 형질이 그대로 나타날 뿐이지 잡종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이건 학계가 인정하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윈의 진화론은 뭐냐면 목에 없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부모 세대에 없는 것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진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형질은 절대로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의 불변의 그 법칙, 모든 생물의 변화가 자기 종을 영원히 불변에 보존하려는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물의 무리 가운데 수놈끼리 싸우잖아요. 왜 싸우느냐? 그것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뭐냐면 암놈과 교미를 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면 암놈은 어떠냐? 그 무리 가운데 순놈 가운데서 가장 강하고 튼튼한 그런 순놈을 대하려고 그래요. 아무나 뭐냐면 순놈과 교미하는 것이라 암놈은 어때야? 훌륭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강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는 강한 순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놈끼리 싸워서 강자만이, 예를 들어서 100명, 암놈이 암수가 100수가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그 순놈만 대하는 거예요. 다른 순놈은 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강한 종을 남기기 위해서요. 또 꽃은 수술과 암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꽃 속에 암술과 수술이 있지만 암술은 수분을 받지 않습니다. 화분을 안 받아요. 반드시 다른 데서 오는 화분만 받아요. 왜? 그러면 그 종이 이제 열악한 환경에 가면은 종이 멸종하기 쉽다. 그러니까 그 종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환경에 있는 종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모든 생명체는 그 종이 영원하기를 바라지, 물론 그 종이 멸종되기를 바라는 종은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에 구멍이 나면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좀 풀잎이 쏟아나오는 것을 보지요. 야, 그 생명체의 신비로움이, 거기에 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먼지와 그 빗물을 먹으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서 후손을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반드시 후손을 남기는데 전력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DNA가 이상이 되면은 리페어 시스템이라는 DNA 수리기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바로 수리한다. 마침 우리가 기계가 움직이다 고장나면 수리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리페어 DNA 수리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인접한 종들 사이에, 예를 들어 말과 당나귀가 교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노새가 나오잖아요. 노새는 나오긴 나와요. 근데 노새가 생식력이 없어요. 생식 기능이 없습니다. 다음에 종족을 번식하지 못해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잡종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지. 쉽게 말하면 다른 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종과 결합해서 또 다른 새로운 종이 안 나온다는 거지. 또 여기서 보면 표범과 사자가 교미를 해서 레오폰드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생식 능력이 없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 생물 속생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부모 세대에 없는 유전자가 좀 자식 세대에 나타나지 않는다. 반드시 생명이란 것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생명이 진화됐다. 이것은 결국 사기고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 파스테르가 그걸 증명했어요. 자, 파스테르가 증명했는데 이렇게 그 플라스크 목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하는데 여기 이 시험을 보면 하나는 마개를 열어놨어요. 하나는 마개를 담았습니다. 물을 넣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생명이 살 수 있는 요소를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마개가 열어놓은 곳에는 생명이 번식했어요. 닫은 곳에서는 다른 생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번식이 안 한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올 수는 없다. 이것이 생명 속생설입니다. 이게 파스텔리가 이렇게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결국에 우리는 좀 창조론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진화론은 잘못된 학설이다. 지금도 진화론이 뭐냐면 학계에서 인정받은 그런 그 학설은 아니에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또 우리는 중세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염증을 느꼈고
또 신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신이 창조라는 것을 거부감을 하면서 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진화론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또 학교에서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진화론이 진리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서론에 엄청난 인류 역사의 공산주의 사상이 출현의 하나의 또한 좀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미생물에서 원생생물, 그리고 아메바에서 원생생물, 어류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이게 바로 나가느냐? 바로 나갈 수 없잖아요. 아까 좀 역학의 원리에 보면은, 그럼 자연이 스스로 차원 높게, 그러면 질서를 가질 수는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링크가 있어야 돼, 링크. 이렇게 연결시키는 링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그 링크가 없기 때문에 미싱 링크란 말이야. 링크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링크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생물에서 어류, 양서류 이렇게 좀 진화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진화됐다 하면은 바로 미생물에서 어류에서 양서류 이렇게 좀 진화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링크인데, 바로 이 링크란 과정을 거쳐서 어류가 됐고, 양서류는 과정을 거쳐서 양서류 이렇게 링크란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뭐냐면 차원 높은 그런 생명체로서 이렇게 좀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링크를 지금 화석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주로 이 진화론자는 화석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링크가 화석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척주 동물에서 척주 동물이 됐다. 그러면 무척주 동물에서 척주 동물이 되는 과정에 화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화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런 좀 자전거와 같은 자동차에서 시발 택시가 나왔다. 시발 뭐냐면 이 장소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당장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세단이 이렇게 나오느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만들 때는 심정이 동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갖고 싶다. 내 무엇을 하고 싶다는 심정이 동기가 돼서 거기에 우리 인간의 창조력이 거기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럼 창조력만 가지고 하니까 그 창조력을 실제화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가 플러스 되면은 여기에 뭐라면 새로운 진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진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이런 나라의 자동차에서 창조력이 투입되니까 이런 좀 시발 같은 그런 차가 나오게 되고, 이런 그 자동차에서 창조력이 투입되니까 이런 시발 좀 세단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냐야. 왜? 열역학의 법칙에 보면 물론 열은 보존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창조력과 재료가 투입돼서 새로운 하나의 사물들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진화라는 것은 바로 그 전 단계에 그 링크라는 하나의 창조력이 투입돼서 새로운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야? 이 링크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창조 역사. 그냥 이런 미물에서 성서의 말씀대로 종류대로 말하면 창조하셨다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링크 역할을 하는 것이 창조력이란 말이야. 이런 예를 들어서 어류에서 이러면 이렇게 양서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과 그리고 사랑과 창조력을 투입해서 여기에서 양서류가 더 나오게 된 거. 양서류에서 또 내가 포류가 나려면 파충나가면 또 그런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성서의 말씀대로 이렇게 링크라는 것은 바로 창조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인간이 어떠냐? 그럼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는 하나님을 닮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기술자가 창조했으면 기술자를 닮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 자체가 결국에 뭐냐면 질적으로 미미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심정을 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던 것이고, 문총재님도 뭐냐면 바로 인간과 신과 인간의 관계는 뭐냐? 부자지 관계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마음 깊이 좀 차기는데
글을 보면서도, 뭐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건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냐? 유대인들은 신은 높은 데 있고, 위험한 존재이고, 그리고 심판하는 존재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이런 것이 바로 신이고 유대인이고 관계였습니다. 근데 문총적이 뭐냐? 신과 인간의 관계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선포예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줄 알면 좋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탄생하게 됐다. 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게 있냐, 그러죠. 자, 그러면 마음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사랑, 믿음, 소망, 이런 모든 것은 무형이지만 실제 하는 것처럼 결국 진화론 자는 뭐냐? 결과를 보고, 아까 자동차가 쭉 있습니다. 시발택시에서부터 세단까지 쭉 있는데, 이런 과학의 원리도 모르고 문명도 모르던 사람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딱 보니까 쫙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동차는 이런 좀 자전거 같은 데서도 시발로 세단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전했구나,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만 봐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명을 좀 얻고 사는 우리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자, 그렇지만 결과를 보고 뭐냐면 이 찰스다인은 착각을 한 것이고, 또 입력이 출력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하면 출력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출력이 작은데 어떻게 해서 그 높은 단계로 갈 수가 있느냐, 이게. 결국 모든 존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개별적인 존재다. 독립된 존재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얘기를 좀 이렇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본성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시면서냐,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고 기쁘게 보이고 하나님이 참 영광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땅의 짐승 그 종류로 했다. 하나님은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은 자기 형상 그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왜? 아들, 딸이니까, 부자지 관계니까 모든 것을 투입해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라, 다스리라, 문명사회를 이루라.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때 아버지니까 그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기뻐하시다. 이것이 성서의 내용,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도 그냥 그냥 좀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렇게 참 위대한 언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창조에 대한 것을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유와 존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먼저 사유 쭉 생각하죠.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그리고 그 집에 생각이 되어지면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는 재료를 투입해서 집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이 우주만상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구상을 하셨단 말이야. 구상, 사유하셨단 말이야. 자, 사유가 먼저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으니까 당신이 닮은 대로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구상을 했고, 그 다음 동물은 좀 낮게, 식물은 낮게, 그 다음 이렇게 낮게 이렇게 인간을 표본으로 해서 모든 것을 사유했습니다. 이렇게 사유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떠냐? 이게 설계가 끝났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재료를 투입해서 이제는 어디냐? 거꾸로 창조해 나가죠. 낮은 단계에서부터 창조합니다. 에너지, 소립자, 그 다음 원자, 그 다음 분자, 또 그러면 이제 식물, 동물, 그렇게 해서 맞아 그 기준에 했던 인간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창작한 행동이나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나 똑같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유에 의해서 존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진화론의 뭡니까? 비형식적이고 또는 무계획적이고 무방향적이고 무목적적이고 이런 데서 오늘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오늘 이 고차원의
이런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런 신비로운 인간이 탄생하게 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모든 물질들을 분석해 보면 모든 것은 내성과 외형으로 되어 있지만 마음과 몸처럼 그러니까 광물질에도 물리화학적 작용성과 원자 분자라는 그 좀 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이 신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이 소금이죠, 소금. 염소와 나트륨이 합쳐서 염화나트륨. 소금이 되죠. 이거 합해지는 작용. 왜 물질이 서로 어떤 것은 분립하고 어느 것은 합쳐지냐. 그것이 뭐냐? 물리화학적 작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하나의 내성과 외형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물 분자를 보면 물 분자를 놓고 그러면 이쁘다, 아름답다, 좋은 음악을 틀면 이렇게 육각수로 나오고 밉다, 나쁘다 그러면 이렇게 물 분자가 비물질에 의해서 이제 물질이 이렇게 변화된단 말이야. 이런 모습들 보십시오. 자, 이런 하나의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식물은 어떠냐? 광물의 기본 위에서 식물이 어떠냐? 여기서 그럼 이 생명의 자율성이 있네. 생명이란 것은 뭐야? 씨앗이 땅에 집어넣으면 흙과 물과 공기가 맞으면 여기서 싹이 트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자율성 그리고 광물이 없는 세포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물은 어떻습니까? 식물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조직 체계에서 이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지각이 있대요. 본능성이죠. 그러니까 애미가 송아지를 떼면은 애미도 감정이 있어서 슬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인간은 어때요? 동물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은 영인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속에 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가치를 의미하는 가치. 뭐냐면 사랑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인간은 이런 그 귀신이라는 영인체, 영혼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 없는 식물 세계에 없는 그것이 우리가 갖춰져 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떠냐? 모든 존재의 만물의 영장이 되고 그리고 우주 만상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소우주다 하는 이유를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자, 진화론이 진리라면은 인간도 또 진화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간 이상의 더 존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 또 진화하다 보면 원숭이가 이렇게 직립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미개인의 모습으로 가다가 문명인이 되었으면 요새는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이제 배가 나오잖아요. 이러다 보면 진화되면 이렇게 돼지가 되지 않을까. 진화론이 진리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뚱뚱해서 안 되겠죠. 운동을 많이 하신 건강하신 돼지가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자, 그럴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진화론을 사회에 대입되니까 사회에 대입시키니까 어떤 얘기냐? 소셜 다이니즘이 사회에 뭐냐면니까 그 진화론이 뭐냐면 적자와 부적자의 무한 경쟁 속에서 이제 부적자가는 뭐냐면 퇴출되고 적자만이 생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도 어떠냐? 이런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라든가 제국주의라든가 전체주의라든가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런 하나의 뭐냐면 적자와 부적자의 무한 경쟁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사회가 그렇게 되다. 그러니까 사회의 약자가 도태되고 강자만이 살아난다. 그러니 어때야? 제국주의자들이 약수권을 뭐냐면 지배해도 그 논리적으로 뭐냐면 합리적이야. 뭐 논리적으로 이상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전체주의가 우리 조선을 집어삼킨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 왜? 자연의 질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도 그렇게 갖는 것이다. 부자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이런 논리가. 자, 이런 논리에 의해서 결국에 나치즘, 좀 독일의 히틀러는 어디 했습니까?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이런 집시들을 학살해버렸단 말이에요. 600만이나. 이런 하나의 이 사회 진화론이 사회에 대입시키니까 이런 하나의 논리가 형성돼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그게 우생학이 나와요. 그 우생학은 뭐냐? 인류의 유전학을 개량해서 뭐는 그 좋은 유전 인자를 통해서 뭐는 인간을 건강하고 또 좀 훌륭한 존재로서의 만들어 간다는 우생학입니다. 근데 이 프랜시스 콜턴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찰스 다윈의 사촌 형제라, 사촌 동생이라. 거기서 뭐 이렇게 좀 우생학이 나오는데 그 우생학은 두 가지, 포지티브 우생학과 네거티브 우생학이 있는데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뭐냐? 이 우수한 형제를 가진 사람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우수한 형제의 아이들을 출산시키는. 이거 좀 히틀러가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또 이거 뭐냐면 네거티브 우생학이 뭐냐? 나쁜 유전자를 가진 그런 장애인들, 정신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낙태시켜버리고. 이거 뭐냐면 좀 나치가 그렇게 했다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모든 이론의 그런 제공을 뭐냐? 이런 진화론에서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을 우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의 학설이 이렇게 인류를 엄청난 그런 살생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인류를 고통을 주게 되는 그런 하나의 이론론 체계를 갖게 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히틀러는 나치당 전당대회에서 진화를 공식 당의 지도 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디냐? 이 파시즘이라든가 나치즘이라든가 이런 전체주의는 그 생존 경쟁이, 이 사회가, 모든 자연세가 생존 경쟁이니까, 적자 생존이 생존이니까 그것이 계급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인종차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히틀러가 유대인과 집시들을 살해하고, 그렇게 하나의 이론을 제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집시들과 나치를 600만이나 학살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습니다. 자, 우리는 자연을 봅시다. 자연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작은 별이나 큰 별이나 자기의 포지션에서 질서정연하게 수백만 년을 돌면서도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자연도 그럴 것이고 인간 사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서로가 뭐냐면 이 좀 적자 생존의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상생의 원리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주는 그런 관계이지 이것이 경쟁의 논리도 아니고 그리고 투쟁의 논리도 아니고 이것은 말하면 이 상생의 원리다. 상생의 원리. 서로가 뭐냐면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의 사랑의 원리이지. 그래서 창조 원리다. 모든 생명의 탄생은 창조에서 시작이 됐다. 왜? 인간은 그 사랑을 좋아하고 그 사랑할 때마다 행복해지니까 결국 신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피조를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사랑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한 것이 경쟁을 통해서 뭐냐면 행복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만은 좀 이론적인 하나의 강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